네,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리더십이 약간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데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사건을 처음 보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대단히 우울해졌어요. 저렇게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들 기득권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와 정치권이 정치인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될 몫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은 정치가 국민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과거에 정치권에 있었고 지금 정치 평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저로서도 너무 우울하고 막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일단 당장은 뭐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정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촉발했던 사건이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 사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장성철 소장님의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조금 구분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좀 정상화를 하려는 시도 뭐 이거 자체를 저는 폄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싸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잘잘못을 좀 가려야 되는 것 같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로키 좀 정치권도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각종 집회도 지금 취소하고 있고 뭐 축제도 뭐 민간에선 취소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가족이 있는 사고 현장으로 이재명 대표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확인은 안 됐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만 오지 않아서 뭐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를 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의 문제지 사실 국민의힘이 뭐 안 갈 거는 아닐 거라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를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이거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류 스트라이크 때문이냐 아니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게 바퀴가 안 내려온 게 정비 문제냐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맞았냐 아니면 왜 항공기 그 공항에 그 콘크리트가 안에 들어있는 외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섣불리 좀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좀 누구 비난하지 않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아까 계속 자괴감, 부끄러움, 뭐 창피함 이런 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옆에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냐면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덥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정치인들의 몫이다? 정치인들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 저는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정치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과 정치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모든 게 정치인들 책임이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몫은 정치인들에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하게 정치권의 책임을 생각하고 물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네. 다만 이제 그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이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는 원인 분석하고 파악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가족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장례와 장례 절차들이 원만하게 정부에서 그리고 전남도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보상 문제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막 줄다리기 하고 유족분들과 막 이거 가지고 뭐 협상하고 이러한 꼴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과 제도와 규정을 무엇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하는지 그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대단히 시스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지금 권한대행 책이긴 하지만 잘 극복하고 이뤄내고 해결책을 찾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하지만 원인 분석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유족 대응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은 각 부처별로 할 일들이 그렇죠. 정해져 맞습니다. 있죠. 부처들이 정해서 할 일들이고 주로 경제부처들일 텐데 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예, 뭐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매뉴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리더가 여기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안타깝지만 사고는 벌어진 거고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이거가 수습이 안 될 거다, 뭐 더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서 이제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거를 빌미로 뭐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된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야 이거니까 모든 뭐 이를테면 내란과 관련돼서도 모든 논의를 다 중단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결국은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찬성하면서 또 싸우는 모습처럼 비춰질 테니까. 근데 뭐 이제 국가 애도 기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너무 또 과도하게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뭐 이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관심을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무한 책임을 지면서도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싸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볼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권한 정지된 그 윤석열 씨가 입장을 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첨담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당연히 저런 입장을 내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썩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의 저러한 애도와 위로의 말이 그렇게 또 위로가 되진 않고 그냥 왜 나서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을 위하고 뭐 국민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협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또 조사받을 건 조사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썩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 보니까 저 2022년에 폭우 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인가 참담하다 뭐 위로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뭐 퇴근길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 그 본인 퇴근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랬던 거를 다시 얘기하면서 과연 저게 진심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태원 참사 때나 뭐 최혜병 사건 때 그 나왔던 여러 대응들을 보면은 네. 과연 저런 입장이 진심이 있는 입장이냐, 진심이 그렇죠. 담겨 있는 것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통령실도 정진석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네. 뭐 앞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붙이면은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대통령이 저거에 진심이 담겨 있을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보는 분들이 판단했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과 처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유가족들은 많이 분통을 터뜨리고 그래서 본인이 저 상황에서 뭐 진짜로 뭐 마음에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못 믿겠고요. 사실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실도 뭐 24시간 비상태세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적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총리한테 없는 어떤 수행할 수 없는 기능들이 대통령실에 일부 갖추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에 있는 뭐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당장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조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쪽에서 뭐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실이 현재로서는 사실 딱히 막 뭔가를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적으로도 보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를 보좌하는 건 기재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보좌하는 것도 총리실이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총리실도 별로 직원들이 할 일이 없고 대통령실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월급이 아깝다고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뭐 해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가 만약에 올라온 게 있으면 보고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부처에서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별도로 본인들이 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예. 어제 긴급 수석 회의도 열고 나서 결과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만 정성철 소장님은 이런 구조는 사실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서포트하고 보좌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당신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년 한 8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제대로 보좌를 못해온 집단이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통령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큰 재난과 관련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었나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이 사의를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서 정진석 실장이나 수석들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출근을 하시겠죠. 출근하고 월급 그냥 다 받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정치 일정들을 보면 네.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죠. 그거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건 정식 명칭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국조특위가 이제 내일 의결이 돼서 아마 네. 가동이 되는 걸로 네. 기사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오늘 이제 첫 회의는 미리 여는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라도 지금 뭐 특검 안 돼 있고 뭐 이런 그 기구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 국조특위라도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 옳은데 맞는데 저게 현실성이 없고 그렇게 썩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잖아요. 네. 국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문회하고 이러는 거죠. 네, 여야가 다 함께 참여하지 않는 국조특위, 야당이 자신들만 하는 국조특위는요, 정부 부처에서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강제적인 수사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뭐 행안부나 이런 데 가서 뭐 조사하려고 그래도 문 안 열어줘요. 여당원들이 안 가면. 청문회 한다고 그래도 여당원들이 참여 안 하면 안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밝혀질 수 있는 게 없고 국조는 하나의 정쟁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 탄핵 시절에는 여야가 함께 했으니까 거기서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국조특위가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이게 어떤 목표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특검하고 다른 거는 특검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드러낸다고 하면은 저는 국정조사의 장점을 새로운 거를 발굴해내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잘 묻혀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밀인데 강제로 이거를 문을 열어가지고 이를테면 상자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거나 비밀을 밝혀낸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으로도 좀 유용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특검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도 예전에 일부 이제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브리핑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도 굉장히 제한되게 이렇게 갈 가능성도 또 추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렇게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요한 출석 예정인 그리고 증언자로 참고인으로 이렇게 선정할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받고 있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본인에게 좀 곤란한 얘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탕 국조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계엄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국회 일정들에서 사실 뭐 국방위라든지 뭐 여러 아니면은 대정부질문에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참 국회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걸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새삼스럽게 일깨워준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네. 국조특위가 제대로 된다면 또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의 불참 그리고 주요 증언자들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증언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공수처 3차 소환에 불출석한 상태였고 공조본에서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구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공조본이라는 게 이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요 세 군데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좀 수사를 한다, 협조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왜 공조본인가 이게 조금 눈에 좀 띄는데. 왜냐면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공조본이 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은 없어. 나 그래서 수사 못 받겠어. 조사 못 받겠어. 계속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이를테면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거는 검찰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뭐 인정 못 하겠어라고 하니 이 영장도 그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측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청구한 거 이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야 이거 단순히 공수처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같이
기관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거 체포영장 지금 법원에 청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발부받으면 이거 네가 말하는 윤석열 네가 말하는 그런 거 근거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공조본이라고 오늘 딱 이렇게 앞에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아마 체포영장 집행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측하셨죠. 예, 그래서 연초에 아마 체포될 겁니다. 체포될 거고요. 경호처가 그렇죠. 이제 저항을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경호처 분위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경호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경호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거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안전하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안전 때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나 이를테면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군사 비밀이 있는 이런 데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한덕수가 오케이를 안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석근 탄핵되기 전에는 윤석열이 안 해준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힌 건데 이거는 어쨌든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뭐 누가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다 공무집행방해가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도 솔직히 의욕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위해를 받아서 하면은 이 사람들의 경호처 직원들에 문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위해를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근데 안전하게만 모시면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구치소로 보내면 안전하게 뭐 어디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류 변화가 있다더라 정도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세게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막는 신용은 해야죠.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주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초에 최고의 선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연초 언제쯤? 모르죠. 뭐 아니 왜냐하면 다음 법원이 주.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약간 뒤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제 빨리만 해주면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도 이게 수요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1월 2일이나 1월 3일에도 휴일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오늘 검토하고 그러면은 내줄 수도 있겠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 법리적으로 그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호처의 생각과 판단은 왜 윤석열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끌어가려고 그래? 안 돼! 하면서 이제 총 들고 막는 게 아니라 영장이 딱 오면은 이제 조사하는 데까지 다른 위해가 없도록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잘 모셔다 드리겠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뭐 검사 출신이고 한 나라를 정말 최고의 권력자로서 담당을 했던 그 지금도 어쨌든 직문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을 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뭐 조사 안 받으러 가고 그 조사 받으러 온 소환장도 거부해버리고 이게 참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검찰에서 낸 보도 참고 자료 사실상 김용현에 대한 그 공소장 그렇죠.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에. 이 발포명령인데 발포명령 사실 전두환의 내란 혐의에서도 끝까지 이게 결국 부인했던 얘기죠. 부인했고 입증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지금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김영헌 씨 측에서는 뭐 아니에요. 막 없던 얘기도 지어냈어요. 이런 식의 막 항변을 하던데 어쨌든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공범, 수계 이런 형식의 대통령의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변호사들 지금 잘 구성이 안 됐고 변호사들이 아직 헌법재판소 나가서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받지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솔직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국민의 자격도 없다. 국민의 자격도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총을 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함축적인 의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정적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합법적인 폭력적인 집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총까지 쏘라는 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혐의를 그럼요.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는 뭐 이 계엄 포고령 가지고 고발을 했죠.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계엄 포고령 위반이었다고. 포고령 당시 잠깐 진짜 있었던 그 포고령. 죄송한데 미친놈들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정말 후련합니다. 예, 진짜 미친놈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고령 자체가 지금 계엄 자체가 문제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엄을 그 포고령을 안 지켰다고 고발하는 게 그러면 전공의도 다 고발하지 그러면 다 복귀 안 했으니까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고. 글쎄 뭐 이거는 논평할 가치도 저는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이거를 뭐 이게 그 검찰에서도 뭐 바로 무혐의 불기소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아까 전에 그 얘기 조금만 앞서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총을 쏘라고 총을 쏴서라도 끌고 나오라고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지시를 복원한 거죠. 예, 복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전사와 관련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발언을 가지고 이거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문을 부수고라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예. 여기 진술에서는 이제 도끼가 나온 거죠. 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뭐 부인할 수는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부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검찰에 가가지고 이거는 부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둘 다 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뭐 대질신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얘들이 얘기한 건 다 뻥이니까 나는 못 가겠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잡아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때 했던 것도 사실은 다 부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포고령 위반 말씀드린 거는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이 검찰 그 보도자료에 나오죠. 조지훈 경찰청장한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해라. 그 사람들도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했고 또한 내란죄로 혐의를 받고 있고 입건됐고 조사를 받고 많은 분들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 포고령 가지고 뭐 정치인들 잡아들여라 위반이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또라이들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같아요. 지금 경기로 따지자면 벤치 클리어링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자체가 그냥 무효화되도록 난투곡 벌이는 거예요.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투수가 타자를 째려만 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난투곡 벌여가지고 그 게임 자체를 그냥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진흙탕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참 변호인을 하겠다고 그러고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들을 변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워요, 진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혐의가 있죠.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는 걸 방해했다는 지금 의혹 맞아요. 내지는 혐의인 네. 건데 그거랑 이 대통령의 지시는 무관할까요? 너무 생각을 뻗쳐간 걸 수도 있는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뭐 의원들 뭐 못 들어가게 해라 막 그렇게 했을까? 뭐 그렇게 아니죠. 국회의원들 지금 가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 과정 중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엄청 벌벌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스타일이 그렇게 굳건하고 뭐 강건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재부 엘리트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진 거는 나는 한 11시 반쯤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 이전에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받고 내가 의원들을 빼돌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항변을 하던데 그 이전에는 연락이 없었을까. 그런 점도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호 전 벌벌 원내대표가 떨고 있다 그런 표현을 벌벌 쓰더라고요. 떨고 있다. 예. 뭐 떨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지금 뭐 예전에 20억 원을 2018년 공천 지방선거 공천 때 받았다라는 뭐 명태균 씨의 증언도 있으니 그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거고 한 번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끝도 없이 지금 여러 수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듯이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떨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의 주장은 12월 3일 11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근데 미리 이미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하다. 예, 미리 안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게 11시 23분에 통화를 했다라고 추경호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첫 통화고 뭐 더 추가 통화가 없었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지금 통신 내역 이미 다 확보했거든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지금 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게 11시 23분 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10시 때에 통화했다. 이거 하나면요. 거의 그럼 이거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이미 계엄하려고 막 국무회 소집하고 뭐 온통 몸관심이 다 계엄이었을 텐데 이걸로 거의 끝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요. 이제 추가로 본인은 부인을 하겠지만은 주변에서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면은 추경호는 그런 내란 동조 혐의로 같이 뭐 이제 그거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추경호도 추경호인데 이게 위헌정당 해산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반대하고 뭐 헌법재판관 뭐 선임하는 거 반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이렇게 정치 행위, 의회 의정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표결 못하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추경호가 알고 있는데 못하게 하고 그거를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거나 동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지만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야죠. 본인은 가 있었어.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었죠. 원내대표실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갔어야 한다고요. 원내대표실에 그쵸, 있는 그쵸,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갔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원내대표실에 숨어가지고 계속 문자를 하고 있고 이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부터 뭐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계단만 하나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잘못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 검찰 보도 참고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전두환 때 그 국보위지 않습니까? 국보이네요, 완전히. 이게 저 친정부 성향의 의회를 새로 그렇죠.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과연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때 본회의 표결에 적극적으로
불참했던 네. 불참을 그 사람들 종용하고 위주로. 불참했던 사람들이 이런 네. 기구를 꾸리는데 그렇죠. 주축이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TK 의원들 뭐 이미자, 김정재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무슨 의회라고 해야 돼 그냥. 그러다 이상한 보니까 의회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벌벌 떨고 있고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의 힘 혐의를 받아서 정당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이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안 할 한다. 거였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게 미뤘을까? 같은 논리거든요, 쭉.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질질 끌겠다. 언제까지? 최소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그게 그거 깔려 있는 그냥 거다. 2월달, 3월달 최소한 3월달까지는 2심 판결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때 풀어주고 협조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한 6개월 정도 가도록 재판도 질질 좀 끌고 그래서 대선은 겨울에 눈꽃 대선. 1년이요. 네, 눈꽃 대선으로 치르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계속 그런 식의 요구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탄핵 심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 3명 임명할게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내일까지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마지막 근데 국무회의까지 보겠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대형 참사도 났고 대외 신인도 경제, 주가, 환율 이게 너무나 어려운데 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해? 너희들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이야? 막 이러면서 또 막 폭투 던질 거거든요. 막 벤치 클리어링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지금 참사와 이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걸 그냥 막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맞아. 민주당이 나쁘지. 민주당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자라고 권성동 그렇죠. 대표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철판 깔고 달린. 두꺼운 정도가 아니고 얼굴에 철판 깔고 절대 안 다니는 뚫리게.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무리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어쨌든 이재명 2심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 안 되도록 질질 끌겠다라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 내란 사태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보는 반면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2명 중에 1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럼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문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니 뭐 그거를 이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고 저도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그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되지만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압박할 수는 없어요. 무한공항 이 제주항공 참사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뭐 탄핵하면은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진짜로.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욕을 먹을 정도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1월 첫째 주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냥.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뒤가 될 거다. 예, 체포된 뒤가 될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 수괴가 내란 수괴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내란범 공범들한테 굉장히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끝났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고 저는 3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최상목이 3명을 임명하는 거. 두 번째는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명으로 끝까지 가고 최상목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하지만은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탄핵할지 안 할지가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부담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거. 세 번째가 저는 또 좀 독특한, 제가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냐면은 3월 한 말쯤에 돼가지고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명이라는 게 헌재 재판 헌재 3명. 헌재 다시 재판관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4월 18일에 줄어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3월 말쯤에 3명이 들어오면은요. 3명이 이 기록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검토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4월 18일 이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게 하는 거가 소위 말하는 정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측 가능한 6명일지라도 6명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늦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이도저도 만드는. 못하게 해서 4월 18일에 넘겨가지고 오히려 더 기한을 길어지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확실한데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은 저는 시나리오는 그거를 가능성이 제일 높게 3번. 봅니다. 3번을. 예. 좀 3월 아주 말 늦게 임명한다. 뭐 4월 초 막 이럴 때 뭐 임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장성철 소장님 그것도 시나리오는 그렇고 또,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3월까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올 거다. 그때쯤에는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거 서로 다 섞여 맞물리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게. 예, 맞물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후련하진 않네요. 답답한 마음으로 앞으로 3월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내년 한 해 계속 이렇게 우리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거야.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